오늘 이렇게 이양재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어서 짧게 선생님하고 인연을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저도 뭐 선생님을 제주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그 선생님을 좀 만나 뵙고 또 선생님의 그 학식과 배움의 깊이와 그리고 인품에 취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좋은 선생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선생님한테 많은 것을 자양분으로 삼고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는 회원 신윤복 선생님 기념사업회 활동하시고 있고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물 등재에 있어서 한국의 족보를 기록물 등재 추진하기 위한 거기에 또 책임자로 이렇게 계십니다. 더불어서 선생님께서는 한 30여 년 넘게, 한 40년 넘게 인사동에서 고서적 이걸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컬렉트하면서 고서적뿐만 아니라 고미술 그리고 풍부한 어떤 학술 자료가 있는 많은 도서들을 이렇게 소장하고 계시면서요. 제가 이번에 탕스페스타 스페인과의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그냥 모티브만 어떤 동기만 제공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주도가 어디로 가야 하냐, 제가 보기에는 해양 문명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거짓말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강연하는 것이 그냥 한 3개월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고서적 자료 속에서 지금 선별해서 저 뒤에 직접 기획 전시되고 있는 것이 제주의 역사가 살아있는 서적들이고요. 이런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다양한 서적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뒤지고 또 뒤져서 단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해서 했고, 강연 준비도 충실하게 했으니까 우리 제주도의 미래의 방향성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특히나 오늘 훌륭하신 우리 송창근 도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데서 도의 정책과 그리고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양재 선생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제주 해양문화의 형성 및 발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입구에 서양에서 본 제주와 조선, 그리고 조선에서 본 아는 서양, 그리고 백두산과 제주에 관계된 자료를 각기 10점씩 30점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요, 제주는 조선 왕조에서 서양을 향한 창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한 창문이 제주였는데 제주의 그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조선 왕조가 출入금지령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발전적으로 퇴보적으로서는 퇴보적으로 쇄국 정책을 취했어요. 세계를 향한 창을 닫고 쇄국 정책을 취함으로써 기득권 측에서는 자기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제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사로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제주에 대한 거의 모든 고문화는 훼손됐습니다. 언제 훼손됐느냐? 가장 크게 훼손된 것이 삼별초연한을 통해서, 삼별초연한 그 시기에, 또 묵호이 난 그 시기에 제주의 있던 고문적은 거의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4.3 때 각 마을에 있던 많은 마을들이 폐허가 됐잖아요. 마을만 폐허가 됐겠어요? 그 안에 있던 서적이 같이 폐허가 됐습니다. 같이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1405년 제주에서 출판된 책이 시전대문인가 서전대문이 있습니다. 그게 안동국학원에 지금 위탁 보관되고 있어요. 그게 제주에서 나온 현존하는 최고 책입니다. 1405년부터 1910년까지 500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
제주에서 몇 종류의 책이 나오는가? 100종류가 넘습니다. 100종류가 넘어요. 목록을 보면, 목록을 찾아 조사하면요. 근데 그 100종류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책이 20종류가 안 됩니다. 확인되는 것들이 20종류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왜 인구수가 적은 이 제주에서 그 많은 책들을 조선왕조에서 출판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만큼 지식에 대한 욕구가 컸어요. 두 번째, 그 당시 책을 인수해서 육지로 수출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 인구가 제주도 전체 인구가 18,000명이에요. 어른에 빼면 한 15,000명 됐을 겁니다. 거기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치면 몇백 명이었을 거예요. 세종 때요. 그 몇백 명을 위해서 책을 냈겠습니까? 아니죠. 제주에서 나온 많은 책, 전문적인 책들이 태종 때부터 나온 책들이 육지로 수출한 겁니다. 삼국지가 한 책에 12책인가 그렇게 되는데 제주에서 숙정조의 삼국지를 냈어요. 모종공의 삼국지를 냈는데 그 삼국지를 조선시대에 제주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인수해서 수출한 거예요. 책을 인수해서 수출하고 그리고 판목을 만들어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수출하고 다시 말하자면은 제주는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그 출판이라는 첨단 산업의 그 출판 기지였습니다. 어느 다른 지역에서 이 세 개의 군밖에 제주군, 제주목 그러니까 대정, 정의 이 세 개에서 대다수가 제주목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세 군데에서 100종류의 책을 출판한 지역 그것은 한양 다문화가 많을 겁니다. 대구보다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가 하면은 제주는 그만큼 문화적으로 선진적인 위치에 있던 지방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고 무슨 책이 언제 나왔다는 것들은 우리는 옛날 목록을 통해서 규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주에서요, 우리가 고미수상에서는 제주에서 고미수 상인들은 제주에서 나오는 문화재로서 기막힌 것을 가장 좋은 게 뭐를 찍는가 하면요, 계룡산에서 생산된 분청장의 편명입니다. 이게 제주에서 많이 출토됐어요. 최고 고품이 유독 다른 지역보다 제주에서 좋은 게 많이 출토됐습니다. 그게 제주에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육지로 갔죠. 왜 그 계룡산이 조선정기에 생산됐던 게 제주에서 많이 출토되었습니까? 제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리 생각해 봅시다. 그 위에서 고려청자, 삼별초의 난으로 통해서 고려청자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제주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는 그냥 깨진 거 정도입니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출토된 상질급의 고려청자는 이미 매정 때 육지로 다 건너갔습니다. 분청사기는 특히 1970, 80년대에 많이 나갔죠. 또 제주에 있던 큰 나무로 되어 있는 장식으로 많이 쓰던 거 1980년대 육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제주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인쇄된 책이 남아있더라도 그것이 단기가 없이 육지로 나갔으면은 그건 제주에서 출판된 책으로 우리가 규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주라는 단기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그 역사의 훼손과 더불어 고문은 자료의 훼손과 더불어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왜곡되느냐? 일단 불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벗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가 여기에 바탕을 내리면서 당과 사찰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제 식민지 사관을 도배하기 위해서 제주의 것들을 흩어버립니다. 제주의 전통적인 것을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910년부터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 1910년도까지의 특히 조선이 건국된 1392년도 이전의 제주 역사는 거의 70%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럼 제주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됐느냐? 제가 최근에 와서 서귀포의 지명을 생각해 봤어요. 서귀포가 서울이 왔다가 서쪽으로 돌아간 데라고 서귀포라고 그러네요. 근데 보니까 그거 조선 중기 이후에 조작된 겁니다.
선역 서자로 썼는데 옛날 문에는 돌석자 석기포로 혼동됐어요. 돌석자 석기포. 선역 석자 석기포가 아니에요. 돌석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도비예요. 돌아간다 돌. 돌도비를 제주도에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돌도비라는 지명이 또 여기 뭐 애월읍 근처 저기 용수리 앞바다도 돌도비라는 데 있고요. 저기 안덕면 쪽에도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이 도는 그 지역, 평평한 바위가 있는 지역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봅니다. 근데 석기포를 제주고시 족보에 석기, 돌석자, 돌아갈 귀자에서 석기라고 그 지도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서로 굳어졌느냐면 서복 때문입니다. 서복의 기록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사마천의 석기입니다. 사마천의 석기가 조선에 공급된 것이 그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조선에서 고려 때 고려 중기에 공급됐죠.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에서 언제 사마천의 석기를 처음 인쇄했느냐? 1403년에 만들어진 개미자본으로 단편적으로 인쇄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좀 분량이 많이 인쇄된 것은 1420년에 만든 경자자본으로 인쇄된 겁니다. 1403년도 개미자본으로 인쇄된 거는요, 단책도 남아있질 않아요. 낱장으로 몇 장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석기 내용이니까 1403년도도 부분적으로 인쇄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복에 사마천이 들어왔다는 조선을 거쳐갔을 거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겠습니까? 사마천의 석기가 공급된 이후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조선 종기 이후에 내려오면서 석기포를 돌 석자에서 선역 석자로 고착화시키면서 서불 통가서를 만듭니다. 그 석기포에 가면은 큰 돌에다가 뭐 하나 보관해놨죠. 그게 석기입니다. 그 석기예요. 왜 그걸 거기다 새깁니까? 저 남해안에 있던 걸 그대로 갖다가 거기에 바위에 새긴 건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거 역사 조작입니다. 누가 조작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제국 때부터 시작됩니다. 조작이. 그 조작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뭐냐? 바로 칠성당 유족입니다. 칠성단하고 칠성당은 다릅니다. 칠성단은 북방의 영향입니다. 한반도의 영향이에요. 칠성당은 그건 뱀신앙으로 남방의 영향입니다. 그 칠성이라는 것이 북두 칠성과 뱀 칠성과 그 신앙적인 연원이 달라요. 하나는 북방의 영향을 받은 거고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거고 하나는 남방의 저 동남아시아의 뱀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하는 얘기에서는요, 인쇄물에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인쇄물은 가서 참고해 주시고요. 좀 심각한 얘기가 나올지라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다음에 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선이 고려가 서양에 처음 알려진 것은 그 누구죠? 동방견문록의 그 마테오리치인가요? 마테오리치가 아니라 마르코 폴로 같은 맛이네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인데 그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의 고려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그 위에 알려지고 하멜이 들어와서 알려지죠. 이 하멜 비료기도 나와 있지만요. 아메리카 대륙과 여기 아프리카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지명을 붙였기 때문에 지명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18세기, 19세기에 나온 겁니다. 18, 19세기에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이해하는 대로 그린 거죠. 여기 고려라고 그랬죠. 저기 끝에 식인국이라고 했어요. 브라질 쪽에 아직도 식인을 하는 원신민족이 있죠. 식인국이라고 있습니다. 남북이 있고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지중해 그려져 있죠. 여기 브라라고 해서 약 30개국이 브라파 유럽이 그려져 있죠. 이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던 겁니다. 우리가 제주의 역사를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역사를 다 잊어라.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 우리에게 가르쳐왔던 제주의 역사는 육지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육지의 시대 부분으로 본 겁니다. 그럼 육지의 시대 부분으로 봤을 때 제주가
완전히 조선에 복속되기 이전에는 탐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육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시대 구분을 달리 해야 돼요. 시대 구분이 유사하면 유사하면서도 시대 구분을 정확히는 달리 구분해야 됩니다. 제주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식민사관에서 헤매고 있는데 식민사관에 극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에서는 제주의 사관으로 극복되고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주 사관이 필요해요. 제주의 역사를 보는 눈, 제주사를 외서나 육주의 타율적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적 주체인 제주인들의 활동과 삶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라는 보편적 역사 인식을 우리가 제주의 역사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거처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럼 우리는 제주의 역사가 상관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의 제주도에 왔던 100년 전에 왔던 1000년 전에 왔던 그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제주 탐나인이든 제주의 입장에서 보는 역사 인식이 있어야 제주도민이고 제주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육지에서의 친구가 제주 사람 다 됐네 그럽니다. 이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제주에 이사하고 3년 만에 제주 사람 다 됐다고 평가할 정도로 제주에 대해서 몰입해왔어요. 우리가 제주에서 사는 한 제주의 역사 과거를 조금이라도 홀대하거나 잊어버린 상태에서 나온 것은 안 됩니다.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든 식민지 관점 뭔가 이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칠성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칠성단은 북방의 흔적이고 칠성당은 무당의 칠성당은 남방에서 하던 뱀신을 숭배하는 유적이다. 칠성당 제주의 당은요 수백 개 있었어요. 그러나 칠성단은 오직 하나 있었습니다. 칠성단의 기본적인 것은 제주에 있어서 행정 병권이 제주 목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에 칠성기를 걸어놨던 겁니다. 그것이 관덕정 바로 관덕정에서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7개에 있었던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7개에 있었던 것으로 조작한 근본적인 이유가 일본의 동경에 7신사가 있어요. 일본 황궁이라고 그러죠. 천황. 우리는 일본 왕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왕이 거처하는 그 황궁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황궁 입구에 하나가 신사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7개의 북두시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본뜬 겁니다. 그것을 언제 본떴느냐? 그거 해방 후에 본뜬 거예요. 해방 전도 아니에요. 해방 전 지도라고 주장하는 것 지도를 분석해 보면요, 그 지도는 1907년에 만든 지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1945년부터 70년도, 80년도까지 그 사이에 만든 가짜입니다. 그 가짜 자료를 내놓고서 제주인들을 한 번에 혹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의 친일 행적을 가리고 제주인들이 그 친일파 누구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숭배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제주인들이 혹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합니다. 그게 바로 칠성단 지도고 칠성단 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주는 탐나시대에서부터 우리는 외계에서 온 존재야. 우주를 깔고 앉아서 제주 시는 자리 잡았어. 근데 웬만해 말씀 제주에서 칠성의 유적 지도에서 마지막에 칠성 자리라고 표시한 자리가 어디냐? 거기가 제주 목시절에 감옥소 자리입니다. 어떻게 감옥소가 성소가 됩니까? 당이라면은 당도 없었던 장소예요. 그 감옥소 자리를 그렇게 딱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한 이유가 친일을 가리기 위해서. 이거 딱 해놓으면 제주인들이 혹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친일 자료는 살살 국사편찬위원회 그 자료 수집원이 되면서 살살 지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주의 현대사가 왜곡됐어요. 크게 왜곡됐죠. 거기에 왜곡되면서 하는 것이 제주에서 그 극우 세력이
제주를 계속 지난 1948년도부터 그러니까 2000년 노무현 탄핵까지 극우 세력이 제주를 장악해 하는 깃털을 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 때 열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주의에 대한 눈을 뜨고 하면서 제주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바뀐 겁니다. 제주 사관이라는 그 원본은 핵심 내용은 제주인의 주체성 회복이다.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제주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표현협상 지역주의나 왜곡된 영웅주의를 경계하며 친일파도 영웅으로 만들고 있어요. 조직되지 않은 객관적 사화와 무너는 시대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있고 공감대 넓은 역사를 지향하여야 된다. 이것이 제주 사관의 한 기본적 요건입니다. 제주 문화의 본질은 이것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제주 문화가 마치 외부에서의 영향만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5가지의 외부의 영향적 요소가 있는데 주로 3가지만 제주에서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보더라도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은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거의 70~80%가 넘습니다. 나머지 20% 갖고 완전히 외세의 제주는 뭐 한반도의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야 제주만의 독립국가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만의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독립을 선포하는 순간 제주는 미국에 점령당합니다. 중국에 점령당합니다. 일본에 점령당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제주가 어떻게 유지됐느냐? 제주 섬에서 독립국가가 있었으면서도 유지된 것이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다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정체성이 조선 초기까지 제주에서의 국채성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육지로부터 멀리 고립된 섬이므로 제주의 독특한 원시적 원 정체성이 제주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 원 정체성이 지금 문화에 남아있는 부분의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원 정체성은 고조선의 정체성이에요. 제주에 남아있는 제주 사투리는 우리 고조선 시대 부여나 북방에서 사용했던 언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시절부터 육지에서 살았지만 제주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워왔어요. 제주의 언어는 고조선의 정체성에 가장 가까운 언어이다. 우선 제주어는 육지와 문법이 같아요. 단어만 조금 다르고 또 후민정음에 나오는 그 옵소지 글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그 원 정체성부터 2번 육지의 종교 및 문화 및 정치 체제로부터 영향이 주어졌다. 이건 육지에서 정치 체제가 바뀌면서 제주에 영향이 주어진 겁니다. 산별초에 난 이전에는 제주가 나름대로의 그 원시적인 원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산별초의 난과 제주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고시와 문시가 양시를 밀어내고 문시가 대정 쪽을 지금의 대정 쪽을 차지한 전쟁의 시기가 바로 산별초의 난이 끝나면서 산별초의 난으로 난이 제주에서 평정되면서 그것이 정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별초의 난은 따지고 보면은 제주의 역사적 정통성을 많이 훼손한 그런 것이죠. 동남아와 다태평양 남방 지역에서 생태계 문화적 요소가 들어왔다. 해리를 따라 들어온 것은 사람이 들어온 건 극히 적었을 겁니다. 뭐가 들어오냐? 싱글 씨앗 같은 거. 제주에 있는 선인장 씨앗, 저기 애월조에 가면 많아요. 그거 보니까 아메리카 멕시코 쪽에서 자생한 선인장과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해리를 따라서 들어와서 몇십 년 흘러서 몇백 년 흘러서 들어왔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길가 흘러 들어와야 오키나와나 중국 정도에서. 남방 그들은 또 저 남방에서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중국 대륙과 일본과의 교역도 있었어요. 교역도 있었고 중국 화폐가 나옵니다. 그런 교역이 있었으므로 해도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저 수월봉이라고 있죠. 수월 무술자 단월자 수월이 불교 용어입니다. 영파라고 닝포 절강산에 닝보라고 씁니다. 한자로 영파예요. 영파가 중국의 선종 남방불교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제주의 남방불교가 그 한반도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남경방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관음신앙이고 그 아미타열의 신앙입니다. 관음신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고려불화가 수월 관음도입니다. 수월봉이가 바로 그 수월입니다. 그 달을 보라고 달이 바다에 비친 모습 공이거든요. 공사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돼 있기 때문에 수월봉이라는 명칭을 정시는 그렇게 여기가 무슨 불교의 유적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그런 유적지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졌을 수도 있죠. 지금 분명히 그건 없습니다.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의 신석계, 제주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도서, 만주까지 포함한 부속도서에서 제일 오래된 신석시대 유적이 제주에 있습니다. 고산리 유적이에요. 한반도에서 제일 오래된 구석기 시절 유적이라면은 제주에서부터 북방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는 해안과 제주가 얼어서 있었기 때문에 육지적으로 연결되지만 신석기 시대는 그 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석기 시대 유적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 있었어요. 제일 오래된 신석기 시대 유적이 제주에 있습니다. 탐나의 원 정체성은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문명이 출현하는데 우리는 청동기 문명의 시작을 보통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사이로 봅니다. 그때가 당근조선이 쇠퇴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주에서 비파형 당금의 끄트머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제주에서의 청동기 유적은 보조선의 영향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뭐냐? 바로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제주에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조선 시대 언제 삼성인도 결국은 외지에서 들어온 그 사람의 후손으로 볼 때 삼성이 들어와서 제주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신화지만 그 신화가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면들도 있어요. 그 무장에서 들어와서 제주에 정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강한 무장력을 기본으로 하였을 겁니다. 제주의 청동기 문물과 철기 문명이 같이 나와요. 삼양동 유적이 철기죠. 철기는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입니다. 그러면은 청동기의 제주 출토물은 극히 적고 청동기는 극히 적고 철기는 풍부합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삼성의 지배 세력으로 들어와서 그 제주를 장악한 사람이 철기 세력일까요? 청동기 세력일까요? 당연히 철기 세력일 겁니다. 그 철기 세력이 들어와서 제주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그 신화를 만들어낸 그것이 삼성혈 신화입니다. 지출 땅에서 용출해 나왔다는 사람이 땅에서 나왔다는 그 신화를과 다른 거죠. 그것을 육지 신화와는 다른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의 본토는 그 한반도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러한 고조선 또 부여국 그들의 하나의 그 정통적인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별개의 탐나북이라는 국체를 이루어 왔던 겁니다. 고려말과 조선시대에서 변화는요, 제재 출육이 금지되고 특히 그 조선 초기에 세종 때의 인구가 한 8,000명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육지에 복속되는데요. 그때 18,000명으로서 이 제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1인 1가구가 그렇게 많아요. 1인 1가구가 18,000명 가운데서 가구 수가 거의 만여 가구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주는 예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따로 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도 1인 혼자 거주하는 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탐나국으로서. 그러니까 육지에 복속되는 겁니다. 도저히 제주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겁니다. 정치 및 행정적 지배가 고려의 직할령 된 이후에 조선의 삼업체제가 제주로 들어오면서 정치 및 행정적 지배가 육지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제주가 육지에 복속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유교 체제와 남과 여가 혼이 제주에서 소멸합니다. 제주에서는 내가 이걸 말을 잘못 표현했네요. 유교 체제로 인하여 남기 여가 혼이 소멸해요. 조금 잘못됐네요.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지만은요, 남자가 장가 들 때 장가 가는 거죠. 여자가 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가 가는 거예요. 육지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육지에서 많은 분 중에 유명한 사람들 후손을 보면 장가 가서 처갓집 재산을 거의 수습받는 예가 많습니다. 임난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주도도 그런 건데 제주도는 결혼 풍습은 그래도 나중까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오타가 좀 글을 빨리 쓰다 보니까 좀 잘못 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혼인 체제가 육지와 좀 달라지는데 그것은 제주에는 후기까지 그런 영향이 나오죠. 또 유대인들이 문화와 지식을 제주에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주에 전파한 문화와 지식은요 극히 일부예요. 우선 책이 많이 들어오죠. 육지에서 출판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이 들어오죠. 지식 욕구가 있죠. 지식 욕구로 책이 채워지죠. 그 책이 지식 욕구 채운 것을 이제 유대인이 왔을 때 가서 문화교류를 하면서 보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가 대정에 있을 때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학문적 탐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귀한 많은 사람들이 제주 시내에 거처했어요. 제주 시내에 거처했을 때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에 일종의 문화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 극대화되고 그러한 조선 말기에는 그러한 문화 인프라를 타고 이제 올라와서 육지에서 그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본토 중내할 마음은 귀향인들에게 잘 모여서 그 귀향인들이 돌아가면은 이제 자신이 등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1895년부터 1910년도를 전후한 시기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현은 제주에 와서 귀향사를 하면서 육지를 안 돌아가고 여기 농장을 할 때 했었고 휴현지 측도 있었어요. 그래서 박용현은 이게 철저히 사회잖아요. 막강한 제주에서의 제주 사람들을 육지에다 소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김윤식도 똑같습니다. 김윤식이 제주에 귀향 왔을 때 몇 년간은 육지에서 나인영이라고 대종교를 만든 나철이 와서 제주에 거처를 정하면서 자기 스승을 보좌했습니다. 근데 나철이 여기 와서 자기 스승 보좌했다는 것은 제주에서의 친일사학자들이 몰랐는지 그거는 역사를 왜곡하는데 들러리를 못 세우고 김윤식만 싹 세우고 쑥 빠져버렸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실마리를 거기서부터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이나 제주는 난류의 영향이 있는데 이게 남방에서 오는 난류, 따뜻한 프로시오 해류입니다. 흑저해류라고 그게 표현을 하시는데 남방에서 많은 경우가 해류가 올라오기도 하고 태풍이 올라오는 길이죠. 그거 따라서 그 해류가 서해도 이루고 동해도 이루면서 알래스카까지 내려가서 다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호주 쪽으로 해서 남극을 다시 제주로 올라옵니다. 필리핀 해상을 해서 이것이 순환이에요. 해류의 순환이에요. 태풍도 그 길을 따라서 올라오기도 하죠. 이것은 이 난리연화로서 약간의 사람들이 제주에 중국 사람이나 남방 사람이 표척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 표책된 데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제주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쪽과 유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해도 제주의 모든 문화는 그들에게서 받은 영향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인류의 역사 문화 발전에 대한
그러한 시대적 그걸 보면요, 똑같이 약속을 한 것처럼 그 빙하 시대가 끝나고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바다로 갈라져 있음에도 약속으로 한 것처럼 농경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신석기 시대가 넘어지면서 문명 시대를 들어오면서 그때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유사한 영향을, 그 얘기는 인간은 한 환경에서 발전해 나가고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유사한 것으로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빛을 보게 되게 있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주에서는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도산 이은상이 탐나기의 한라신이라고 1937년도에 조선일보사에서 나온 발행한 시조집입니다. 탐나기의 한라산 이은상. 이 피지가 이게 전통적인 해녀복이에요. 우리 제주 해녀들이 언제부터 잠수복을 입었을까요? 언제부터? 그 관광 사진을 보면은 고부자 선생이 언제부터 해녀복을 입었죠? 우리가 제주 사람. 제주에서 1970년대에 그 해녀들 사진을 보면요, 다 많이 가리긴 했지만은요, 이 정도 상태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잠수복을 입지 못했어요. 잠수복이 아마 일반화된 것이 1970년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전신 잠수복을 입죠. 머리까지 둘러싸는. 그러니까 이거는 원초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봅시다. 제주에 뗏목배 있죠. 태우도 봅시다. 제주가 과거에 탐나고 시대의 섬이었고, 임진왜란 때 배를 만들어서 육지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였고, 수백 척의 배를 한꺼번에 건조할 수 있는 건조 역량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만 해도요, 그것이 무엇으로 쇠퇴하느냐? 출력 금지령으로 쇠퇴합니다. 그러면 태우가 나온 것이 발전이냐 퇴보냐? 그건 퇴보죠. 왜냐면 제주 사회 입장에서는 원시시대에 태우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육지에서 왔었고, 배를 가지고 왔었고, 배를 건조할 능력이 있었는데, 배를 건조할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없어졌을 때 그냥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태우입니다. 원시시대에 만든 배를 후대 사람이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아프리카 가면은 아직도 원시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제주가 원시 생활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발전도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퇴보도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잠수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고유적인 제재 풍습에서 일본이 남겨놓은 많은 기록, 중국이 남은 기록, 중국이 남겨놓은 기록, 우리 기록이 없다 보니까 중국 기록을 금지목욕식으로 규정하게 여깁니다. 근데 중국이 조선이나 제주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것은 중국의 기록이지 제주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내부에는 비하가 깔려있고 무시가 깔려있고 왜곡이 깔려있습니다. 제주가 나체식으로 농사를 짓고 어버 한다는 그런 식인데, 그런 식의 기록이 나와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때 이 표현한 것도 이거는 극히 낙후한 일부일 수도 있죠. 그런 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제주도 인구 문제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제주 나오는데요. 당시 제주도 인구는 5,207호에 8,424명. 5,000호가 넘는데 8,000명이 좀 넘는다는 것은 1인 가구가 대략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대정현이 1,307호에 8,500명. 대정현은 좀 잘 살았습니다. 당시에. 조선 최종적 지지지 얘기입니다. 정의원은 685에 2,073명. 여기 이 두 군데는 좀 낮죠. 그래서 조선 전체 인구가 7,249에 18,897명으로 나옵니다. 세종시력 지지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노인층을 빼면은 1,500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제주가 군장주의를 반대하면서 조선의 직접 지배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어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616년에 행정구역이 정비되면서 육지에 완성 복속됩니다. 그러나 육지에 완전 복속되기 이전부터 이미 고려 때로부터 제주에서는 출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많은 박수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장경 판을 만들 때 육지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오고요. 대장경 판목과 유사한 불경을 제주에서 만든 것이 예전때까지 실물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사진만 전하고 있고 그 실물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말 아주 소중하죠. 많은 사람이 제가 얘기하면 제주 말은 조선에서의 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향마가 있고 외래종이 있어요. 조선마가 있고요. 이걸 많은 사람이 제주 말은 그 과하마다 얘기하면 성질을 냅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과일나무가 지금의 과일나무와 조선시대의 과일나무 크기가 다릅니다. 지금의 과일나무는 육종하게 해서 위로 머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높이 묶어요. 높이 묶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귤 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조선시대의 귤나무 말도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육종 기술이라는 게 발달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과하마는 말이 과하지 중요한 말을 과하마라고 그랬습니다. 제주 말을 조랑말이라고 언제 누가 이름을 붙였느냐? 그거 잘못 붙인 거예요. 제주 말은 조랑말이 아니에요. 그건 비하시키기 위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조랑말이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제주마, 향마 또는 과하마라고 불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가야의 톡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요, 그 말을 타고 있는 화루를 뒤에다가 하는 그런 토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말의 편자에서 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뭐 그런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게 과하마입니다. 과하마이기 때문에 조선의 재래식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이 과하마를 이게 옆으로 좀 길게 사진이 뽑아졌는데요. 이것이 흉가 고조선의 전통적인 말인데요. 지금의 재래적 제주의 제주마보다 한 10cm 정도 더 큽니다. 그 말은 뼈는 남아있지 않아요. 말 갑옷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 갑옷을 입히면서 말의 크기를 추정하니까 지금 한반도에 있는 말 가운데 고조선의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제주마다. 그거예요. 사람이 타는 말이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거고, 제주에서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 말이 고조선의 말과 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과하마, 제주마죠. 그러면 이 제주마가 어떤 성질일 것이냐? 돌파력이 강합니다. 지구력이 강합니다. 6.25 전쟁 때 최근에 와서 제주에 6.25 전쟁에 참전한 말이 뭐 동상까지 쓰고 그랬죠. 그렇게 지구력이 있고 속도감이 있고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다 키가 적으니까 덜 먹습니다. 전마로서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주에 있는 큰 말들은 몽고가 원나라 때 들어온 몽고종이에요. 그 말과 우리 향마는 다른 겁니다. 몽고말을 향노화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조랑말이라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말을 조금만 더 육성해서 조금만 더 크게 하면은 고조선 말로 원상복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제주마가 과하마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모르면서 흥분하는 사람이 제주에 더 명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족부에 보면은 BC 2337년에 삼성인이 삼성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연도는 단군조선의 건국연도 BC 2333년을 인식을 해서 한 4년 정도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자가 수입되고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기원후 3, 4세기거든요. 3, 4세기니까 탐나에서는 옛날 고대 탐나 문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주의 고문으로서 가장 오래된 기록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고 또 고려사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것들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됐고 삼국사기는 고려 12세기에 편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은 훨씬 후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제주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있게 했는가? 제주 속에서 남아있던 제주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남아있는가? 그것이 구전에 남아있었어요. 무과에 남아있었고 구전에 남아있었고 스토리텔링으로서 말에서 말로 전달되는 것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전달되면서 약간은 육지에 맞춰서 각색을 하면서 우리가 더 먼저야 내가 형님이야 하는 식으로 날짜를 조금 올려잡기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있었죠. 요즘 많은 사람이 설문대 할망이라고 얘기해서 무슨 창조 신화를 얘기하는데 창조 신화 비슷한 걸 얘기했는데 제주에서의 창조 신화는요 그 삼성혈 신화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 도레인이 만든 스토리텔링의 그 창조 신화예요. 삼성혈 신화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히 설문대 할망 신화는요 20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 기록이 없어요. 마고 할매가 자꾸 갖다 붙이는데 지리산 마고 할매 그것도 사실은 마고 할매도 우리나라에서 토속적인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도 외래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그 제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주마의 그 DNA를 조사하면은 육지마입니다. 육지에서부터의 동북아시아로부터 내려온 말과 유전 민족에 같습니다. 이거 해양 20세기입니다. 이게 1697년에 나온 그 보편적 지리학이라는 고대 및 현대 보편적 지리학이라는 책의 3판본입니다. 3판본에만 이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길게 육지에 붙어 있는 한반도가 나오죠. 이 한반도가 지금의 한반도를 생각하는 건 다르죠. 근데 과거에 제주는 제주가 아니라 한반도는 섬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섬으로 불렸어요. 여기서는 육지에 붙어 있죠. 그리고 제주를 풍마라고 기록했는데 이 풍마가 의외로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풍마가 제주냐 대마도냐 이런 시비거리도 있습니다. 근데 제주입니다. 풍마에서 풍자가 바람풍자 말마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람풍자 말망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한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중국 기록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주가 말이 풍부한 모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것은 제주로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697년에 제주가 나와 있는 그 서양 고지도 가운데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의 출入금지 정책이 인조 때부터 인조 7년 1629년부터 1823년 동안 3년까지 약 200년 동안 제주인들은 출入금지했습니다. 이때 세계는 이미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후에요. 1392년 조선이 건립되죠. 이상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100년 후 1492년에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합니다.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고 한 것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그때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때 스페인 신부 세르페데스가 일본 외적들의 일종의 그 길잡이로 조선에 들어옵니다. 스페인인으로서 처음에 조선에 들어온 사람이 세르페데스 신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 오늘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30년이 조금 넘는 시기에 제주도는 출入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출入금지를 시킴으로 해서 과거에는 제주말을 보냈었고 뭐 많은 걸 그랬는데 사람이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주는 하나의 전략적 수탈 기지로만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제주 사람들이 모험을 안 하네. 모험을 하고서 배를 만들고 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 기회가 별로 없어요. 육지에서 오니까. 육지에서 배를 가지고 와서 많이만 뺏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주를 못 나가게 하죠. 이렇게 세계를 향한 창문. 1623년에부터 출nhập 금지인데 하멜이 표류하기 필요한 때가 효종 때잖아요. 1650년, 50년대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또 박연이 왔었고요. 네덜란드인 박연이 왔었고, 고일이 하멜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준 이유가 조선의 실체를 외부에 알릴까봐 안 내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근데 제주는 더 심하게 제주인 자체도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세국 정책을 취하게 되니까 심각하게 제주가 서양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그냥 닫아본 것이 되는 거죠. 대항해에 나선 수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가,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었는가. 어쨌든 제주의 제주 출입 금지 정책은 제주의 인구 유출을 막아 군역을 유지하고 국방 및 진상품 조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 왕조의 철저한 통제 및 착취 정책이었다. 조선 왕조의 세국 정책은 결국 유교 성리학주의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그러한 우매한 정책이었습니다. 변화해야 할 국채를 보존할 수 있었는데 조선 왕조를 이를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대항해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항공기 시대가 와서 제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가 이착륙 하는 데가 제주입니다. 김포공항보다 더 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해요. 인천공항 다음입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비자가 필요 없고 또 비행기를 어디든지 직항로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러한 수요가 창출돼야 되는데 수요 창출에 문제가 부딪혀 있죠. 그럼 이 대항공 시대에서 어떻게 제주가 적응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AI 시대는 우주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는 이 AI 시대에서 우주 여행을 또 생각하고는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세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변화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문점입니다. 자꾸 제주에서 신공항 들어서는 것 반대하기도 하고 또 우주 무슨 기지를 하겠다는 것도 반대하기도 하고 제주에서의 문화 환경 보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또 다른 정책으로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개발 정책을 할 수가 없을까? 그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런 발전적인 것을 우선할 수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문화는 육지 문화와 이질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 문화가 보이는 가장 큰 본질은 한반도로부터 전해진 것이 대다수이다. 피자의 제주 사관과 해양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판다국은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를 무대로 전개했던 국제무역의 핵심 거점이자 대륙에서 가는 서남한 항로의 기점이자 종점의 하나였다. 이런 해상왕국으로서 제주가 묶이게 된 것은 조선의 정책 체제로 정착한 이후 조선 중기에 분표된 출입 금지령입니다. 그리고 1946년 꼭 80년 전입니다. 제주는 군정청 법령 제94호로 섬도제에서 길도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꼭 20년 전인 7월 1일 날 제주는 또 특별자치도로 성격이 격상됩니다. 금년은 섬이 도로된 지 80주년이고 그다음에 자치도로 된 지 20주년입니다. 이 해는 어느 면에서 제주도는 전환적인 해예요. 이런 전환적인 해에
과거의 제주와 현재의 제주와 미래의 제주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주 문화의 정체성은 제대로 확립되었는가? 제주 문화재전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아직도 누가 왜곡하고 있는가? 문화제주의 형성과 미래의 제주의 갈 길은 누가 막고 있는가? 제주의 경제와 산업은 문화제주와 미래 제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피동적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제주에서의 미신은 그렇죠. 그러나 미신의 구성 행위예술로 또 전통문화로서의 공연 예술로 바라보고 승화시키죠. 그건 엄청난 관광 자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화 제주를, 제주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 제주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태양을 떼먹을 타고 다니는 비례소년 훈련이나 그 만화가 있죠. 최근에도 뭐 인터넷에서 간혹 나오더라고요. 제주 사람이 미래소년 코난하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0년 후에 그 태우를 타고 그렇게 다니겠어요? 미래소년 코난에서 나오는 배가 꼭 태우를 닮았는데 일본의 같은 그보다 더 앞선 시기의 만화가 우주소년 아톰이 있었어요. 아스트로보이, 아스트로보이 아톰에서 2003년도에 신작이 다시 SBS에서 나오게 했는데 우주소년 아톰은 AI 로봇입니다. 그럼 제주가 AI 시대에 태우를 선택하겠습니까? 로봇 시대를 맞이해서 우주소년 아톰과 같이 사는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우주소년 아톰, 아스트로보이가 인간 말을 안 들으면 뭘 때려 부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 시대에서 세계는 그렇게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제주는 아직 뭐 미래소년 코난으로 그걸 밀면서 다닌다면은 이건 넌센스죠.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헤리티크 제주에서 그 동서양 특히 유럽 문화의 전과의 연결점 또 이러한 연결점에는 해양이 있고 이 해양 문화에서의 유럽과의 연결점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거를 겪기도 하고 미래적인 현재적인 위상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므로 여기에 이렇게 좀 두서없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감사합니다.